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시집을 온 뒤 시어머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두 사람의 형님이었어요. 둘째 형님은 기분파인 편이라 되도록 기분을 잘 맞춰드려야 하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만 빼면 크게 부딪히는 곳은 없었죠.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큰형님이었어요. 큰형님은 10살 차이라 터울이 큰 것도 있었지만 원체 큰 아주버님과 큰형님은 고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명절에도 시댁의 일을 결정하게 되면 이런 식이었어요. 저번에 내가 말한 거 들었지? 이번 설 때 만들 음식 적어뒀으니까 각자 상의해서 재료 챙겨와. 아침 7시까지 오고. 늦지 마. 알겠어? 큰형님은 마치 직장 상사라도 된 듯이 명령처럼 말을 하곤 했어요. 그래도 큰형님이니 저와 둘째 형님은 군말 없이 따랐죠. 명절에도 큰형님은 저희를 수족 부리듯이 하고는 했어요. 둘 다 어디가? 설거지 끝났으면 방 청소도 한번 하고 저녁거리 손질해도. 형님, 조금 있다가 다 같이 설 영화 보고 오기로 했는데 정수랑 저녁 준비는 다녀와서 하면 어떨까요? 형님도 같이요. 영화 보고 와서도 시간은 충분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먼저 해두라고 했잖아. 왜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해? 영화 취소하고 청소 다 끝나면 다시 예매해. 그렇게 큰형님은 독불장군 같은 면이 있어서 의견을 내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럭저럭 적응을 하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남편의 두 형이 하게 되면서 큰형님과 큰아주버님의 태도도 더 강해졌어요. 둘째, 셋째 이리 와. 큰 집에서 어머니를 모실 테니 너희는 매달 이만큼씩 돈을 우리 집에 보내라. 그리고 어머니 건강검진은 매년 너희가 책임져. 우리가 모시니까 평소에 용돈도 좀 보내드리고. 큰 아주버님은 다른 형제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정한 금액대로 돈을 보내라고 했어요. 의견을 묻지도 않고 정해놓은 금액을 보내라고 하니 조금 불만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큰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사실이라서 큰 아주버님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큰 집은 다소 고압적이지만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마저 아프시니 집안의 부모 노릇을 큰 집에서 하게 된 것이었죠. 큰 집이 맡은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둘째 아주버님과 남편은 웬만하면 큰 아주버님의 말을 따라 보조를 맞추고는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큰형님이 둘째 형님과 저를 따로 불러 만나자고 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카페로 나가보니 큰형님 말로는 시어머니가 점점 치매 증상을 보여서 그에 맞춰 시어머니를 모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치매인 것 같아. 처음에는 집안에 벌레가 많다면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자꾸 벌레를 잡으려고 하시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는 집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야. 그게 치매 초기 증상인 줄은 몰랐지. 그러면서 큰 형님은 시어머니가 허공에 대고 자꾸 벌레를 잡는 신용을 하시는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시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참 안타까웠죠. 처음에는 눈에 백태가 끼거나 했나 싶어서 아예 안과에 모시고 갔는데 눈은 멀쩡하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최근 일을 거의 기억을 못하셔. 바로 어제 동네 친구분이 귤을 가져다 주셨는데 누가 가져다 준 건지도 기억을 못 하시거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산책 나가셨다가 집에 안 돌아오셔서 근처에 찾으러 나갔다 왔어. 집에 오는 길이 기억이 잘 안 났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다시 큰 병원에 모시고 가보니 치매라고 했어. 진행이 좀 된 상태라서 약을 먹어도 한동안은 좀 더 진행이 될 거래. 이제 치매 간병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이야기 좀 하자고 부른 거야. 시어머니가 치매라는 소식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평생 총명하셨던 분인데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둘째 형님과 저는 큰형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형님, 치매가 꽤 진행이 된 상태이면 집에서 간병은 힘들 수 있어요. 어머니도 힘드실 수 있고요.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 치매 간병을 하는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이 어떨까요? 맞아요, 형님. 치매는 집에서 관리가 어려운 병이에요. 그래서 전문 병원이나 요양원이 있는 거고요. 집마다 돈을 얼마씩 걷어서 전문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냈더니 큰형님은 우리 얼굴을 보고 한숨을 푹 쉬셨어요. 왜 그러시는가 싶었죠? 형님은 저희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남편 반대가 생각보다 심해. 남편은 요양원을 무슨 감옥처럼 생각하거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자고 하니까 어머니를 그런 감옥 같은 곳에 쳐넣냐고 하면서 다시 그 말 꺼내면 가만 안 두겠다고 열을 펄펄 내지 뭐야. 그래서 나도 눈치 보느라 그 말을 못하고 있어. 어쩔 수 없지. 큰아주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 저희도 더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유독 큰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른 듯 했죠. 그래도 치매는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한 병인데 집에서 간병을 하다니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큰아주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힘을 합쳐 모실 수밖에 없었죠. 결국 큰형님네 집에서 2분 거리에 있는 집을 따로 얻어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큰형님네 첫째가 고3이라서 큰형님 집에 시어머니를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실 집을 따로 구했고 몇 달 동안 시어머니와 고3 아들까지 돌보던 형님은 지쳐서 수척해졌어요. 그 모습이 눈에 보여서 저는 큰형님에게 시어머니를 번갈아 돌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 저와 큰형님이 번갈아 가면서 시어머니를 돌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또 몇 개월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치매는 좀 더 진행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만 몇 번 끔뻑끔뻑거리면서 50년 세월이 우습게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누구세요? 처음 보는 처자가 있네. 우리 아는 사이예요? 나는 아들이 셋이나 있거든요. 결혼은 했어요? 결혼했으면 우리 셋째 아들만한 애가 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 마냥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웃으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셋째 며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는 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황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시어머니의 말에 장단을 맞춰드리면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어요. 그렇게 지내는 사이 시어머니의 새로운 기억 속에서는 제가 오래된 친구라는 인식이 생긴 듯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고는 하셨죠. 또 왔네. 잘 왔어. 자기가 없으니까 심심한 거 있지? 더 자주 와. 우리는 친구잖아. 저는 그러면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게 친구 마냥 인사를 하고는 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었지만 말이에요. 또 치매 증상은 제각각이라더니 시어머니는 유독 밖으로 나가기를 좋아하셨어요. 항상 창밖을 내다보면서 답답하니까 밖에 좀 나가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아휴, 답답해. 밖에 좀 나가고 싶다. 저것 좀 봐. 밖에 꽃이 폈잖아. 밖에 나가면 공기도 맑고 좋은데 내가 다리가 안 좋아서 나가지를 못해. 시어머니는 무릎도 안 좋은 상태이셨기에 쉽게 산책을 나가지 못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 휠체어도 사다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뛸 듯이 좋아하셨죠. 제가 오기만 하면 휠체어에 타서 밖으로 나가자고 말씀을 하곤 하셨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하루는 낮잠을 자다가 깬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면서 통장을 하나 건네는 것이었어요. 웬 통장인가 했는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시집 간다면서. 잘 됐다, 잘 됐어. 이거 우리 남편이 나한테 준 건데 너 가져. 결혼하려면 돈 많이 되잖아. 괜찮으니까 어서 챙겨둬.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웃으면서 일단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통장을 정말로 받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웬 통장인가 하고 통장을 열어보니 그 통장은 돌아가신 시아버지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그리고 통장 안에는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노후 준비를 따로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충분한 현금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속으로 좀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큰형님이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제 손에 들려있는 어머니의 통장을 보았죠. 그것을 보자마자 형님은 통장을 빼앗듯이 가져가면서 말했어요. 아, 어머니, 이런 통장 또 어디에 숨겨두셨던 거예요? 아, 이런 걸 아무한테나 이렇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죠. 큰형님은 이상하게도 꼭 이런 타이밍에만 나타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저번에도 저에게 비슷하게 돈을 주려고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는 갑자기 5만 원짜리 현금 뭉치를 들고 오시더니 저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밥 해주느라 고생이 많지. 내가 고마워서 이거 주려고. 이걸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그래. 항상 고마워 언니. 저는 그 현금 뭉치를 받은 척하고 다시 돌려드릴 생각이었지만 집안에 이런 현금 뭉치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시어머니가 사용하시려고 따로 넣어둔 것일까 궁금했는데 그때도 큰형님이 타이밍 좋게 들어와서 제 손에 들린 현금 뭉치를 낚아채가며 말했어요. 어머니, 돈을 아무한테나 막 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 어디서 빼오신 거예요?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주셨으면서 셋째 며느리한테는 돈 주시는 거예요? 코앞이 형님 집이라 그렇겠지만 꼭 이런 상황에만 큰형님이 나타나니 조금 곤란해지고는 했어요. 저는 돌려드릴 생각이었는데도 제가 마치 치매인 시어머니 재산 탐내는 며느리가 된 기분이 들고는 했거든요. 큰형님은 중간에 들어와 그것을 말리는 상황이 되고요. 본의 아니게 자꾸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 저는 참 곤란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돈과 통장을 숨겨둔 이유는 알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원래부터 자식 덕은 안 보고 살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셨어요. 시아버님도 돌아가실 때 재산 이야기는 자식들에게 이런 방구도 없이 떠나셨거든요. 유언에도 적지 않으셨으니 자식들 돈에 기대지 않고 산 만큼 부모의 재산도 깔끔하게 따로 쓰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경우 젊은 시절에는 은행에서 근무를 하셨고 매일같이 가계부를 쓰면서 살아온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치매에 걸린 후에도 그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아껴 쓰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남아있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돈도 꽁꽁 감추어 잘 관리하고 계셨던 것이었죠. 일부는 혹시 모르니 집안에 현금으로 두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알 수는 없었어요. 그저 시어머니가 스스로의 몸을 챙길 돈 정도는 가지고 계시니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집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어느 날에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큰형님 집 앞에 용달차가 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꽤 큰 용달차였고 실려있는 것들은 소파와 스타일러, 식기세척기까지 모두 최신형 제품들이었어요. 시어머니와 고3 첫째를 보살피느라 고생하는 형님을 위해 혹시 큰 아주버님이 선물해 주신 것인가 싶었죠. 최신형 가전이 부럽기도 했고요. 보기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모두 저희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함께 했죠. 저는 얼마 전에 본 큰형님네 최신 가전들이 생각나 큰형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집 앞에 용달차가 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스타일러랑 식기세척기까지 완전 최신형 가전들이 실려있던데 큰아주버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부럽기도 하고 큰형님의 즐거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을 꺼낸 거거든요. 최근 고생 많아 보이던 큰형님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런데 큰형님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조금 깜짝 놀라는 듯한 눈치였어요. 바로 웃으면서 자랑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이어서 의아했어요. 그렇지만 조금 후 큰형님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셨어요. 봤어, 동서? 맞아. 얼마 전에 집안 가전들이 싹 바꿨거든. 남편이 선물해 준 거 맞아. 내가 고생이 많다면서 정말 오랜만에 선물하지 뭐야. 고맙지 뭐. 큰형님의 반응이 덤덤해서 생각만큼 뛸 듯이 기쁜 일은 아닌가 보다 싶었어요. 저 같으면 굉장히 기뻤을 것 같은데 큰형님에게는 그런 일은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 후 식사가 끝난 뒤 큰아주버님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어머니가 모르는 사람한테 제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모양이야. 얼마 전에 보니까 집안에 있던 돈이 없어졌더라고. 네? 돈이요? 그보다 어머니는 별일 없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집에 들어온 건데요? 글쎄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돈은 현금이 없어졌는데 3천만 원 정도가 없어졌더라고. 그간 여러 명이 집을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찾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 그나마 어머니가 큰일 안 당하고 돈만 가지고 간 것으로 다행으로 여기려고. 액땜했다 쳐야지. 큰아주버님은 현금 3천만 원이 없어진 데다 치매인 시어머니가 범죄에 노출이 되었던 상황을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3천만 원이 도난을 당했는데 꼭 3천 원 정도 잃어버린 것 마냥 대수롭지 않은 사건인 것처럼 말을 하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둘째 형님도 많이 놀란 것 같았죠. 우리는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진지하게 큰아주버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집 비밀번호를 바꾸셨죠?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 돈도 좀 더 찾아보고 신고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둘째 형님과 제가 심각한 얼굴로 묻자 큰아주버님은 갑자기 불쾌해하면서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참. 그거야 내가 다 알아서 했지요. 돈도 찾으려고 했는데 경찰에서도 못 찾는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안 그래도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3천만 원 날려먹은 노인네 취급하는 게 싫어서 그동안 말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 그리고 두 사람은 평소에는 가끔 보러 오는 게 다면서 왜 이럴 때만 참견하려고 그래요? 큰아주버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저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남남이 며느리가 이럴 때에만 끼어든다는 식의 예민한 말투였거든요. 괜히 더 말을 얹었다간 괜한 싸움이 날 것 같아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위험한 일이 벌어졌다니 시어머니가 걱정이었죠.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난 뒤로 저는 더 자주 시어머니 댁에 찾아갔어요. 혹시나 시어머니가 또 비밀번호를 낯선 사람에게 알려줘서 혼자 있는데 위험한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그날도 점심때 시어머니 댁에 가서 점심을 차려드리고 오후까지 함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오후에 1시간 정도 낮잠을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날도 낮잠을 자고 일어나셨는데 일어나신 뒤에 방 안에서 저를 예전처럼 따뜻하게 부르셨어요. 얘야, 막내야, 이리 좀 건너와 봐라. 나 일어났어. 저를 친구가 아니라 막내 며느리로 부르신 것이 정말 오랜만이라 저는 얼른 시어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가보았어요. 안방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치매에 걸린 뒤 평소에는 초점 없이 멍한 눈빛이었는데 그날은 총기가 넘치는 느낌이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 알아보시는 것인지 또 정신이 멀쩡한 상태인지 의심스러워서 남편 이름부터 생일 등 몇 가지 질문을 건네보았어요.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희 남편, 그러니까 어머니의 셋째 아들 이름 뭐예요? 생일은요?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놀란 눈으로 이것저것 여쭤보자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제 질문에 다 대답을 하셨어요. 막힘없이 답변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시어머니가 잠깐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 내가 오랜만에 제정신이지 뭐니. 머리가 간만에 맑으니까 참 좋아. 네가 나 간호하느라 고생이 많지.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니. 꼭 오늘처럼만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제 걱정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서로 손을 꼭 붙들고 오랜만에 만난 듯이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는 갑자기 웃음을 거두시더니 무엇인가 생각이 난 것처럼 저를 덥석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얘야,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큰애한테 다 맡겼다가는 곧 길바닥에 다 죽어. 너희도 한 푼 못 받고 형제연 끊기게 생겼어.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다 나가야 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큰형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첫째 며느리 말이다. 그리고 첫째 아들. 그 놈들 아주 못된 놈들이야. 내가 아주 마음이 너무 아파. 이렇게 배신감이 들 수가 없어. 아참, 휠체어. 휠체어에 카메라가 있어. 빨리 가지고 나가. 또 큰애가 올지도 몰라. 카메라 가져가봐 얼른. 시어머니는 방 안에 놓여있던 휠체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눈치를 보면서 누가 들어올세라 다급하게 말씀하셨죠. 아무래도 큰형님이 혹시나 들어올까 싶어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일단 시어머니 말씀대로 휠체어를 확인해 보았어요. 자세히 보니 휠체어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아마 남편이 휠체어를 살 때 시어머니가 안전할 수 있도록 후방 카메라 겸 블랙박스 용도의 휠체어 카메라를 달아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그 카메라 안에 무엇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방 안에서도 일부러 카메라를 켜서 녹화를 하신 것 같았죠.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카메라를 휠체어에서 분리했어요. 그리고 큰형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급하게 시어머니 댁을 나왔죠. 사실 시어머니의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시어머니가 간만에 제정신으로 저에게 사정을 하시니 거짓말이거나 치매 때문에 하시는 말로 들리지는 않았어요. 무엇인지는 몰라도 정말로 사정이 있구나 싶어서 그 길로 당장 휠체어 카메라 사설 업체까지 찾아갔어요. 제가 그런 기계를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업체에 맡겨서 저장된 영상을 받아보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영상을 보니 휠체어에 달려있던 것은 소리까지 녹음이 되는 카메라였어요. 이런 것이 있다면 집안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했다는 3천만 원을 훔쳐간 도둑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무엇이 되었든 단서를 적어도 하나쯤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긴 영상을 열심히도 보았어요. 영상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언뜻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카메라를 보라고 하셨다면 도둑이 집을 아직도 드나들고 있다는 뜻일까? 또 큰형님을 언급하신 것을 보면 큰형님이 시어머니를 잘 보살피지 못한다는 뜻일까? 머릿속에서 생각이 다 꼬였지만 일단 영상을 빠짐없이 천천히 보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큰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카메라에서 들려왔어요. 카메라에 큰아주버님의 모습이 찍힌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큰아주버님과 큰형님이 거실에서 대화를 하는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 댁에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똑똑히 녹음이 된 것이었죠. 저는 그 대화를 쭉 듣다가 경악을 했어요. 큰아주버님의 고집불통 목소리와 큰형님이 감추고 있던 비밀까지 아주 생생히 다 들렸죠. 시어머니가 제게 돈이나 통장을 줄 때만 어디에선가 나타나 제지하던 큰형님의 비밀. 뿐만 아니라 그간 일어났던 일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카메라에 있던 영상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놀란 마음으로 그 길로 바로 남편과 둘째 형님을 찾아가서 이 모든 사태를 알렸어요. 남편과 둘째 형님, 둘째 아주버님은 이 모든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하지만 틀림없이 영상으로 증거가 남아있었고 시어머니가 직접 건네준 영상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게 되었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시어머니를 위해 빠르게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그날 바로 늦은 새벽 저희는 시어머니 댁으로 서둘러 갔어요. 잠든 시어머니를 남편이 둘러엎고 나왔고 미리 알아봐둔 지방 요양병원으로 함께 내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제정신이셔서 그런지 많이 놀라지는 않으셨어요. 마치 야반도주하듯이 시어머니를 안전한 요양병원에 모셨죠.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하기로 했어요. 정신이 돌아온 시어머니에게도 상황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맞춰두었죠. 그날 저희는 영상 속의 음성을 듣고 큰형님과 큰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으려고 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사실은 한통속이었어요. 큰형님 내외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아올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시어머니와 우리 앞에서는 효자 아들과 효부 며느리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돈만 탐했던 것이었어요. 3천만 원 현금을 낯선 사람에게 도둑 맞았다는 것도 전부 다 꾸며낸 짓이었어요. 여보, 이제 집안에 어머니 헌금 남은 거 없지? 아이, 어머니 짐 다 꼼꼼히 찾아봤어? 장롱 속은? 그럼 다 찾아봤지. 샅샅이 찾아봤는데 현금은 그 3천만 원이 전부야.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 돈으로 소파랑 스타일러랑 싹 바꿨으니 재미 좀 봤어. 이제 어머니 남은 재산 뭐뭐 있다고 했지? 통장에 1억 있는 거랑 지방에 땅 좀 사주신 거 있잖아. 다 쓰러져가는 마당 딸린 주택 같은 거 하나 있고. 그거랑 보험도 있잖아. 적립식이랑 연금. 그것도 해지하면 금액이 꽤 될걸. 그러네. 어차피 이제 제정신도 아닌 노인네. 우리가 보호자로 해서 대리 해지 신청하면 되니까. 이런 대화를 다 듣고 있는데 정말 탄식밖에 안 나왔어요. 또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착한 가면을 쓰고 행세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쳤죠. 우리 앞에서는 시어머니를 엄청나게 아끼는 척 하더니 자기들 입으로 제정신이 아닌 노인네, 재산은 얼마나 있나 등등 말하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재산 다 빼가고 나면 다른 형제들이 눈치채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머니가 가끔 정신이 돌아오시던데 그때 이야기하면 어떡해? 그럴 일 없어. 저 양반 완전히 정신 나갔어. 치매 중기도 지났잖아. 그리고 돈 다 찾고 재산 처분한 다음에 노인네는 길에 갖다 버리고 오면 돼. 어차피 치매 노인들 길 잃어버리는 거 흔한 일이잖아. 내보내고 못 찾겠다고 버티면 돼. 하긴 어머니 돌아가시면 솔직히 우리가 첫 번째 상속자잖아. 그러면 재산 좀 우리가 미리 우리 소유를 돌려놔도 괜찮지 뭐. 어차피 우리가 시어머니 모신 거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부모에게 저럴 수 있는지, 게다가 이 대화를 시어머니가 모두 듣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이 대화를 들으셨으니 카메라에 녹음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겠는 것이었겠죠. 돈 앞에서 천년도 저버리는 양심 없는 큰형님네 부부를 보고 반드시 처벌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메라 녹음을 통해서 큰형님이 시어머니 댁 거실에 CCTV를 설치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물론 치매가 있는 시어머니 혼자 계실 때 안전한지 살펴보려고 설치한 것이었겠지만 나중에는 시어머니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통장이나 돈을 건네려고 할 때마다 타이밍 좋게 들어와 막을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저는 치밀한 큰형님의 계획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날 이른 아침 저와 둘째 형님은 같이 큰형님 집을 찾아갔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우리는 시어머니를 잃어버렸다면서 큰형님네 집 문을 두드렸죠. 부스스하게 막 일어난 상태로 뛰쳐나온 큰아주버님은 깜짝 놀라는 연기를 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없어지다니. 집 주변은 잘 찾아본 거예요? 치매 노인이 길을 얼마나 잘 잃어버리는데 혼자 나가시게 두면 어떡해요? 정신머리가. 큰아주버님은 명령기를 펼쳤지만
이제는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니면 아직 시어머니의 재산을 다 넘겨받지 못했으니 시어머니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일 수도 있었고요. 어쨌든 놀란 큰아주버님과 큰형님과 함께 시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댁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만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빈집이 되어 있었죠. 시어머니의 짐까지 싹 빠져 있는 것을 보더니 큰형님네 부부는 놀라서 물어보았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니가 성치 않은 정신으로 짐을 싸서 나가셨을 리는 없고, 왜 어머니 짐이 하나도 없지? 어머니 어디로 가신 거야?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과 둘째 아주버님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남편은 큰아주버님을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래요? 어머니가 안 계셔서 놀랐어? 어머니 짐도 다 빠져서. 왜? 그 짐 안에 현금이라도 더 있을까봐 아까워서 그렇게 놀라는 거야? 그 질문을 듣자 큰아주버님과 큰형님은 아주 당황스러운 표정을 했어요. 마치 들킬 리 없는 일을 들킨 표정 같았죠. 하지만 큰아주버님은 이내 표정을 고친 뒤 오히려 화가 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아니, 너네 그게 무슨 말이야? 현금이라니. 어머니 집에 현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집에 있던 현금은 싹 도난당했다고 이야기했잖아. 지금 어머니가 없어진 마당에 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형. 우리는 다 들었어. 샅샅이 다 찾아봤는데 현금은 그 3천만 원이 전부였다며. 아쉽지만 소파랑 스타일러랑 싹 바꿨으니 재미 좀 봤다고 말이야. 둘째 아주버님이 큰형님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니 이번에는 큰아주버님과 큰형님의 표정이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어요. 두 사람은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지 온몸이 굳은 채로 서 있다가 겨우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모르는 일? 이 집 발 빼면 못해. 아버지 통장에 있는 1억이랑 지방에 땅 좀 사두신 거, 그거 다 쓰러져가는 마당 달린 주택. 거기에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적립식이랑 연금보험, 그거 전부 다 꿀꺽하려고 한 거잖아. 우리가 모를 줄 알아? 그리고 둘째 아주버님은 핸드폰에 담아두었던 휠체어 카메라 녹음 영상을 틀었어요. 거기에서는 큰아주버님과 큰형님이 끔찍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생생히 재생되었죠. 그 모든 것이 재생이 될 동안 큰아주버님과 큰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뻣뻣이 선 채로 그것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인간 말종인 줄 모르고 당신들 손에 어머니를 맡긴 우리 스스로가 정말 원망스러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남편은 큰아주버님의 멱살을 주면서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죠. 큰아주버님은 남편을 뿌리치지도 못한 채 비틀거리면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돈을 가져가는 것은 그렇다 쳐. 그런데 어머니를 길바닥에 버리겠다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해? 형을 낳아주신 어머니잖아. 우리 어머니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남편이 큰아주버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우리 중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큰아주버님을 해야 할 듯이 노려보다가 멱살을 잡았던 곳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큰아주버님은 엉덩방아를 찌우며 넘어졌죠. 어차피 어머니 재산 빼앗고 나면 어머니 길바닥에 두고 갈 생각이었잖아. 그래서 엄마 재산은 우리 둘한테 다 물려주셨어.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넘어져 있던 큰아주버님은 어머님 재산을 둘째와 셋째가 다 물려받았다고 하자 그제야 입을 열면서 소리쳤어요. 벌떡 일어나 무슨 이야기냐고 따졌죠. 돈 이야기가 나와 입을 여는 것을 보고 정말 인간성이라고는 없는 말종이 맞구나 싶었어요. 왜? 형은 그냥 어머니 실종됐다 셈치면 되잖아. 원래 그럴 예정이었잖아. 엄마를 실종시켰으니 재산도 같이 버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계획대로 되어서 좋지. 너 같은 쓰레기를 형이라고 우대해줬더니 정말 통탄할 일이다. 저리로 비켜. 남편과 둘째 아주버님은 큰아주버님과 큰형님을 밀쳐내고 집에서 나갔어요. 그동안 큰아주버님의 말이라며 모두 따랐던 둘째 아주버님과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두 사람은 큰아주버님을 마치 부모님 모시듯 대했는데 그랬던 큰아주버님을 쓰레기만도 못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럴만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에서 부모님 노릇을 하며 군림하던 큰형님도 같이 사라졌어요.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난 뒤 3일 동안이나 시어머니의 상태가 좋았어요. 시어머니께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첫째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너희가 모두 고생이 많았어. 나도 첫째에게는 크게 실망했구나. 여태 믿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뭐냐. 가족이라고 다 똑같이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남은 날 동안 첫째를 보지 않아도 괜찮다. 시어머니는 여태 믿던 첫째에 대한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으셨겠지만 이 일로 자식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아이 그리고 내 재산은 둘째와 셋째에게만 줄 생각이야. 오늘 내일 내로 유언서랑 상속 준비 모두 끝내자. 내가 제정신이 있을 때 해야지. 물론 대단한 재산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이 오락가락 할 줄은 몰랐다. 이 재산은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자식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시어머니를 도와 유언 작성과 상속 준비를 끝냈어요. 큰아주버님과 큰형님에게 말한 것처럼 두 사람에게는 땡전 한 푼 주지 않았죠. 어차피 그날 이후로 연을 끊고 얼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할지 알 수는 없었지만요.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걸맞는 대우를 한 것 같아 속이 시원했어요. 요즘 저는 둘째 형님과 함께 주말마다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있어요. 요양병원은 지방에 마련된 넓은 부지에 있는 1층 건물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쉽게 바깥으로도 나올 수 있는 구조였어요. 산책을 유난히 좋아하시던 시어머니에게는 도시보다 훨씬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종종 시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야 셋째야 항상 고맙다. 이렇게 나이 먹고 치매 걸린 노인네도 잘 챙겨주니까 말이야. 내가 해줄 것이라고는 내 재산 나눠주는 것밖에 없지만 그것보다도 고마운 마음이 더 커. 이것만은 알아주기를 바란다. 어머니, 당연하죠. 저희도 어머니가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여요.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치매 전문 관리사에게 치매 치료도 계속 받으시니 치매의 진행도 훨씬 더뎌졌어요. 가끔은 제정신이 돌아오는 날도 있어서 그럴 때는 시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날 음성으로만 들어도 처참했던 큰 아주버님과 큰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상처가 오죽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남은 우리라도 시어머니를 더 아껴드리자는 마음이에요. 치매여도 다른 것은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지만 이 사건은 말끔히 잊어버리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시어머니에게 남은 날 동안 더 자주 찾아뵙고 잃어버린 자식의 빈자리를 메울 만큼 많은 추억을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아마 저희 식구들과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설날 가족들과 함께 사랑이 넘치는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